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요동치고 있고 이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교육에 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네.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올바른 교육, 올바른 사람, 사람다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역사적으로 민족적 정체성, 정의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보다는 순간순간 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런 인간들, 아버지 권력이 시험 잘 봐가지고 점수만 많이 맞으면 최고라고 쳐서 그들을 최고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라는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살해.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 고아와 바보와 나그네, 외국인, 따돌림 당하는 사람, 외롭고 쓸쓸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슬프고 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최고로 치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 민족적 자존심과 정체감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자기 한 몸 희생해서 싸운 사람들을 말로는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후손이나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려는 교육을 하지 않은 그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에요. 고쳐야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주제로 하면 또 아주 디테일하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많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제 4가지 주제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앞부분에는 제가 꼭 뭐 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요즘 이제 사회 재개혁 문제도 얘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교육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큰 변화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제가 30분이 저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 그냥 이 표를 그림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진국에서 결국은 그동안 선진국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발전해 나오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정말 뭐 북유럽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이 되면 야, 뭐 유토피아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레벨이 좀 높아졌다는 거지 결국은 또 선진국형 문제, 모순, 불평등 그런 거에 이제 직면하면서 있는 거죠. 단지 옛날에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빈곤이나 결핍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풍요의 문제들이 있고 또 이 시대의 불평등하고 지금 불평등을 생각하면 훨씬 더 심각해져 있죠. 그런 문제. 옛날에는 뭐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사교육이라고 하면 뭐 단과반에 가서 한 과목 듣냐, 그다음 과외 선생 해서 조금 뭐 한두 과목 하냐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이한테 한 달에 1억씩 사교육을 하는 학부모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사교육비가 없어가지고 방과 후에 저희 공교육이 제공하는 쿠폰을 가지고 방과 후를 하는 학생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이제 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추격 후진국 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선진국이 된 이제 이런 겁니다. 교육이 모든 국민한테 절대적인 희망이었잖아요. 내가 배고프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우리 사회 또 엘리트가 되고 이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절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교육이 절대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매개로 선진국까지 질주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교육이 절망이 돼 있는 거.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저출생 위기가 두 가지잖아요.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잖아요. 내 아이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차별받으면서 사교육 엄청나게 할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은 천정빌지로 했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대한민국 문제만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직시하고 과거와는 달라진 문제를 대면하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죠. 풀어가는 거고 저는 사실은 아시아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소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우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많이 오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서모의 대학에서도 아시아 활동가들 데려다가 석사과정 교육과정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시대의 문제를 대면하면서 우리가 세계에 영감을 주는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 민주주의 후진국이 미국 이런데 트럼프와의 뭐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건 찾아도 보지 말자. 그거 후진국이다. 한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발상해. 옛날에는 민주주의의 선진국 유럽을 생각하고 갔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광주에서부터 대한민국에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만하게 전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복잡한 그림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대,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80년 광주 있었죠? 80년 6월 항쟁 있죠? 민주화 시대가 지금 3, 40년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거 디테일한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 다 아시는 거죠. 자, 산업화 시대, 고도성장 시대, 독재 시대, 박정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광주가 앞장선 민주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희생도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겨왔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성공적인 산업화의 나라입니다. 위대한 성공적인 산업화의 나라입니다. 또 외국에서 보면 위대한 성공한 민주화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이건 경제적 조건이 변화했고 정치적 조건이 변화한 상황에서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토피아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과거와는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길을 내갈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여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지구적으로 큰 변화가 많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 위에 세계와 지구와 지구촌화라고 하는 세계가 국경을 넘어서 통합되는 큰 흐름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더 가속화됐지만 뭐 그 최근도 아닙니다. 최근에 용어로 보면 AI 기술혁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국내적 변화를 하는 동안에 여러 지구적 변화가 지구 공통의 변화가 있었고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런 변화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국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경을 넘는 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평등이라는 경제에서 보면 자본가, 기업가, 비즈니스는 전 지구를 무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외된 그런 분들은 또 한편에 있는 거잖아.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비정규직이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때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하고 달리 훨씬 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좌절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경 없는 소통이 이제 쭉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사회경제 양극화에 대한 불만과 좌절은 엄청나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치가 이제 굳이 얘기를 하면 불만은 편만해요.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맘만 먹이면 얼마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이 불만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거죠. 옛날에는 독재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유럽은 이제 주로 난민 문제가 많으니까 난민 문제, 영국도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기부화되어 가는 이 큰 그 속에서 모순이 많은 속에서 트럼프 같은 괴물도 출연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앞으로 못 가고 퇴행적 양상도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도 자, 이제 정치적 변화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 광주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 온 민주주의는 아주 유신박정희가 여기라면 이렇게 쭉 발전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87년에 선거민주주의를 복원시킨 거죠. 직선제만 해도 큰 거예요.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80년대에는 더 나가서 뭐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상상했던 적도 있었죠. 또 이쪽 자유권에는 미국식 민주주의나 유럽 3인주의도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까 얘기했던 편만하니까요. 사회경제적 불만, 좌절, 편만하니까 우익들이 이제 극단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교란하고 퇴행적 양상들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편만하니까 그걸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동원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온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뒤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퇴행, 이런 거고, 결함, 결손, 뭐, 여러 가지 정치학자들이, 개념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과제가 있어요. 이런 게, 퇴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퇴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막아내면서 미래로 더 가는 게 이제 우리한테 더 힘겨운 거죠. 전두환하고 싸우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걸 막아내면서 또 지구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안고 앞으로 또 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지금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으로.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미국식인데 지구촌 정치의 새로운 양상이 이런 식입니다. 트럼프식의 적대적 진영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불만이 편만하잖아요. 편만하니까 우리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이 아류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고 이 퇴행과 반동을 막고 정상적 민주주의로 우리가 이전에 더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을 지향하지만 우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아까 이 두 가지 조건은 여기 적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모델을 만든 이 적대적 진영 정치의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적에 대한 공포와 증오, 적에 대한 악마화를 가지고 자기 편을 단결시키는 거죠.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우리 80년대 아방타방이란 말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 양상이 전두환 같은 학살자가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던 시대와 다른 양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본질은 퇴행육 단독이죠. 단독인데 80년부터 90년대, 2000년대에 감히 광주에서 그런 데모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전제국이 나와서 의병이라고 하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양상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에 따른 새로운 응전도 하면서, 퇴행을 막아내면서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제가 이제 우리들한테 있는 겁니다. 뭐 시간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다음으로 민주주의 양상이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지구 공통의 거대한 구조적 전환이고, 또 이런 이제 문제가 요거에 따라서 지구화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생태 위기 같은 것이 출현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적 조건, 국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이제 오늘 교육의 초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응전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로 가면 논의할 게 많고 논쟁점이 많지만 아까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라고 하면은 이때 교육이 또 큰 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서구의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독재적 방식으로 이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주도적이고 그리고 국가주도적이고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학교에서도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던 어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학교,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주도의 교육이 이게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나마 또 빠른 속도로 서구에 특히 이제 미국을 모방했기 때문에 미국적 교육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급속하게 이식하면서 말하자면 교육을 따라잡는, 추격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민주화를 배경으로 이제 국가민주화,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똑같이 교육민주화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혁신학교라든가 혁신교육이 다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국가적 사회적 민주화를 배경으로 일부의 교육민주화가 이렇게 진행된 그리고 그때의 민주화 혹은 그 교육혁신이 진행되는데 그 혁신은 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서구의 근대적 교육 시스템을 이식해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자면 민주주의적 원리에 기초해서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었다. 그게 혁신학교 운동이고 혁신교육운동이고 이때는 말이죠. 또 교육민주화나 혁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일등주의 교육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출자라는 1등 기업을 육성하는 게 박정희식 경제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자면 잘 수행하는 1등 인재를 만드는 게 또 학교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잘하는 1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영수 잘하는 1등 1등만 인간 취급을 받는 학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됐고, 자 교육민주화는 이런 거죠. 이게 혁신학교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장육교육감이 10여 년 동안 하셨던 것들은 이제 1등만 존중받는 학교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성적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학교.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조례도 만들고, 그때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체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극복해서
말하자면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왔고 공부 잘하는 1등만이 인간 취급받는 차별이 만연한 학교가 아니라 존중받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온 겁니다. 온 상황에서 아까 이제 인사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과제가 있는 겁니다. 과제가 우리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자 하나는 이 윤석열의 계엄으로 상징되는 이 어떤 반동화의 흐름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막아낼까? 그죠? 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미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의 도전 과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구 공통의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지구 공통의 도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세계에 영감을 주는, 세계에 앞서가는, 선진국으로서도 앞장서는 그런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거.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반동화의 흐름을 막아내고, 국내적인 미래의 길을 개척하는 것, 지구적으로도 영감을 주는 미래의 길을 개척하는 것. 이게 뭐 꼭 교육만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과제에 이제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그냥 넘어가시면 1단계, 2단계.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한 1년의 과정들을 그 다음으로. 그런데 이제, 자,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자, 반동을 막아내는 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과제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맞아. 전두환이나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어떤 교육.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퇴행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정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지만, 민주화 시대는 그걸 주도하는 단체들이 있죠. 광주 5.18 단체들도 쭉 있고, 대학으로 치면 뭐 상지대나 성공회대 같이 전남대나 이렇게 선도적인 대학들이 있죠. 시민단체는 뭐 민주노총, 또 시민단체로 치면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으로 보면 전교조가 주도했죠. 그죠? 그럼 이제 전교조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거지만 이제 예를 들면 교사노조 같은 굉장히 이제 그런 단체도 출연하고 우리 학교 내 여기 이제 학교 관련되신 분들은 뭐 바깥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다니던 학교를 되겠지만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상징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니까. 대개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려요. 법적 처벌 같은 거. 그러면 말하자면 야외 체험학습을 할 때 사고가 난다? 애들도 하나잖아요. 내 새끼 금쪽 같은 애들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대응하냐? 안 가버려. 최소주의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맞는 측면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엄하게 처벌하다거나 뭐 하는 것도 하고.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되게 뭐 소송 한 번 안 당하신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소송이 되면 되게 1심, 3심, 3심이 돼요. 제가 이제 그 10년 해직교사 복직해가지고 물러났잖아요. 가지고 제가 이제 빚만 져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1심, 2심, 3심이면 소송비가 얼마 들겠어요. 진짜 한 2억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감이 있고 서울교육감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막 거덜나는 거죠. 근데 그 재정적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린다는 게 선생님들은 못 견뎌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또 있습니다. 종교적 위상 변화도 있죠.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자유교육감이나 저희 같은 사람이 교육감을 하는데도 기초학력 문제가 막 부각되는, 물론 악의적인 부각도 있지만 실제 기초학력 문제라는 새로운 문제들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도전이죠. 도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도 상당한 정도로 루틴한 점이 많이 있어요. 매너리즘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있고, 또 여기 학교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내부적으로 변화는 있어요. 여기 서울에 성동에 있는 한 학교에 언론에도 났는데 이런 겁니다. 민주화의 그늘이 있어요. 민주화의 그늘이 뭐냐?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의식에 민감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처럼 주눅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유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당하지 않고 보장하기 위해서 광주가 피 흘려서 만든 여러 제도를 자기 이익에 맞게 최대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성동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거 언론에도 났었죠.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애가 학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학교 부회장 떨어지니까 이제 이 부모가 이제 기존의 여러 제도들을 다 가지고 학교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 시비가 났대요. 부정선거 시가 가지고 부회장 이제 부회장대가 돼가지고 이 친구의 당선이 취소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를 향한 민원을 하는 겁니다. 민원을 하는 거면 1차적으로 이렇게 돼요. 일단 정보공개법이 이 관공서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정보를 안 내놓으면 안 되니까 정보공개법이 잘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보공개를 하는 거예요. 회의록을 내라, 뭐를 내라, 뭐 이렇게 쫙 내는 거. 29번이나 있다고. 또 하면 이제 민원을 내요. 교육청에다 내고, 교육지원청에다 내고, 안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계속 답변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 계시면 알 거예요. 그냥 그런 또 악성 학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나 99%는 다 협력적인 학부모지. 근데 한두 분이 딱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교사들 세계에서는 아름아름 또 막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최소적으로 해요. 최소적으로 방어적이 되고. 또 여러분 너무 잘 재작년 서희초 사건, 서울에서 난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서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원래 정서적 학대가 부모가 아이를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거 말고 정서적으로 계속 아이를 가정에서 황폐하게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아동복지법상에 들어왔는데 이게 가정에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데 적용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한 어떤 행위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가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니까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고발을 하면 설령 이게 무혐의가 되더라도 선생님은 계속 경찰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이제 내부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화 약간의 그늘도 있는 거죠. 학교 안에는 그게 리얼하게 많이 있습니다. 서희초 사건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30~40만이 여의도에 모여서 데모를 할 정도 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내부에 이제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내부의 문제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적 차원의 공통의 도전이 있죠. 반동아이를 있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간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 지구에 또 지구적인 새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혁신교육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교육 내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 우리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수가 비판하는 기초학력 문제가 뭐 학력 문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적 혁신을 하자. 오케이. 보완할 거 보완하자. 오케이. 우리도 왜냐면 그렇잖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케이.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10여 봤던 혁신교육을 혁신 미래교육으로,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요게 이제, 보완적 혁신, 그 다음에 혁신교육을 한 단계 앞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구 공통의 의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내는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주최 측에서 4가지 주제를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토론자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원래 PPT하고 이제 앞에 3쪽의 글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이제 간단히 적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 이런 외국의 그런 퇴행적인 양상이 이제 한국에도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파시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인데 어쨌든 결국은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법적으로나 교육법적으로나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교육청 정책으로 해왔던 지점들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뭐 민주시민교육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있고 입시 경쟁 교육 때문에 시간도 없고 뭐 그런 면들도 있지만은 이제 1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의 제도화의 강화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계속 어쨌든 우리가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보수한테 용용 죽겠지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저놈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아웅다웅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가지 있잖아요. 4가지에서 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우리 아이들을 자유와 권리에 당당한 민감한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도 많이 들어봤고 뭐 광주에서도 그렇고 서울도 우리들의 핵심 교육적 과제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저희가 10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자, 지금은 민주시민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세계 시민형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에 찌든 민주시민도 있잖아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아까 얘기했던 적대적 진영정치 악마화 이게 되니까 김누리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선동과 판별 교육 같은 걸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 민주시민 특별히 그런 적대성을 넘는 공존의 마인드를 갖는 민주시민을 만들어낼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일상적인, 그건 뭐 꼭 뭐, 예지만 이제 옛날에는 아날로그형 직업 역량을 주로 했다면 이제 AI형 직업 역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뭐 이건 차치하더라도 그 다음에 민주시민이 대 기후위기 시대에 말하자면 에너지 과소비용, 반생태적 이런 게 아니고 생태시민형 민주시민이어야 된다. 요렇게 이제 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으로 생태시민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도 나름 열심히 했고 교육감들도 대체 이 점에서는 뭐 동의를 해서 이제 많이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파일 뷰가 없나요?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했고 뭐 아주 작은 실천 중에 하나는 뭐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지금의 에너지 체계 같은 걸 바꿔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일은 아닌데 작게는 서울에서 치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청에는 그 화장실에 가면 이제 손티슈 있잖아요. 변기 안에 있는 거 말고 바깥에 손 씻고 하는 그거 티슈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서 저희가 손수건을 하나씩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작지만 불편함을 감수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손수건부터 태양광까지 그런 캠페인으로 이렇게 조금 노력을 좀 하기도 그 손티슈 사는 것만도 저희가 뭐 1년에 2억 원 든다던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광주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 시민형이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그 다음에 예. 제가 이제 이런 것도 꿈꿔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품는 그냥 그 일본의 아베리의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국제주의적 마인드를 갖는 리더 학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 초등학생을 위한 지구시민학교. 그러니까 세계 시민형만 우리가 뭐 철저히 민족주의적이고 정말 열린 민족주의자가 되고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본의 아베리의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 전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제1조선을 차별하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세계 시민형 민족주의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질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경쟁교육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누리 교수가 경쟁은 야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잉 경쟁 교육을 적정 경쟁 교육이라도 바꾸자. 제가 이렇게 슬로건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쟁을 다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다음 제가 하나 아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제가 자사고 외고 없애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교 서열화를 좀 없애려고 했고 이제는 좀 대학 서열화를 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서열화를 완화하는 서열화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 대해 다음에 제가 하나 이걸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지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낸 것은 일단 국립대학이 전남대 전국대가 있잖아요. 그걸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9개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하면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 때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9개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재정 지원을 해서 상향 평준화를 하고 이것을 일종의 연합 통합적 틀로 묶어서 아이들의 어떤 입시 교육을 대거 완화하는 방안이 지금 그동안 얘기됐던 거예요. 통합국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연합체제라고도 얘기하고 경희대 김종명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든 게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보통 국토균형발전에 5대 방역경제권이 있어요. 메가시티 개념이죠. 방역경제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호남권으로 치면은 거점 국립대학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로컬 국립대학은 목포대나 이런 것은 이제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전남대에 있는데 이게 서울대 수준으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광역 경제권별로 서울대 병원을 5개 만들자. 왜냐하면 3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지역의 공동화를 양반되는 게 교육, 그죠? 의료, 청년 직장 3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각각 서울대 병원 5개를 하나씩 만들자.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를 하나씩 만들자. 판교 수준의, 판교 용인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이 각각에 하나씩 좀 만들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본 것은 거점 국립대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의 책 연구기관이 51개가 있어요. 국책 연구기관이. 그래서 혁신교육,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기업들 지방 이전을 했는데
국책 연구기관을 대학의 캠퍼스타운으로 이전시켜가지고 전남대나 전북대가 자기 특성화 영역을 정해서 그럼 이제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실이라든가 그런 연구 역량하고 대학하고를 결합시켜서 이제 이 자체가 이 하나하나가 교육, 의료, 청년 직장에서 최소 자립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육성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혁신학교에 혁신미래학교로 하는데 이건 이제 혁신학교를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학교에 있는 요소 중에 교육의 핵심적인 활동, 미래지향적인 활동들을 더 교육청이 지원하고 교육부가 지원해서 더 확장하는 노력들을 주체들이 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의 어떤 루틴화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교장들도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혁신학교 이제 평교사 중심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진짜 좀 총체적인 변화를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네, 그 다음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교육공동체하고 연관이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오디세이 학교를 했는데 오디세이 학교는 저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릇은 만들고 대안학교가 여기에 들어와서 해라. 그래서 4개 코스가 있었는데 3개는 대안학교가 직접 들어와서 했고 하나는 저희가 직접 교육청이 운영하는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그 대안학교가 공교육 외부에서 미래지향적 실험이라고 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아닌 다양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그 다양성에 맞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어떤 교육의 성격이 저는 강하게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학교가 제가 10년 동안 장기까지 도전하시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참 보듬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안학교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비빌어뜨기 좀 되드립니다. 공교육은 아무래도 표준화된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듬는 대안학교가 자기 특성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그릇이 되고 플랫폼이 되드리는 이런 협력 방법도 없을까? 저는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 공동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협력 모델,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하고의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걸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여기 구청장, 전직 구청장 계시지만은 구청과 교육청이 이렇게 협력하는, 시와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듬는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힘들거든요. 부모의 빈곤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이 함께 돌봐야 되는 어느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학교라는 단위 또 너무 높아요. 더구나 그 단체장의 선출 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이 강제한 새로운 어떤 방안, 보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저는 정책연합이라도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물론 이제 그러면은 시도지사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들은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 모여보니까요. 저희가 부서가 3개인가 되고 거기가 부서가 6개인가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여성가족 담당하는 데서도 하고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 지원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교육감 따로 시도지사 따로인데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허다못해 공동사업비,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한 법의 약간의 개정. 그래서 협력이 좀 강제되는 방식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공동체형 학교, 그 미래, 우리의 미래성 속에는 공존과 공동체성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형 학교,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 다음 페이지, 권위주의적인 학교가 있었다면 이게 산업화 시대잖아요. 박정희 시대잖아요.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민주적 공동체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권리만을 최대주의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적은 그냥 국가가 알아서 그냥 국가 따라서 이렇게 권위주의적 공동체 학교도 있겠지만 우리는 민주적 아이 하나하나가 다 당당한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한 교사도 형교사, 교감, 교장이 다 당당하고 공무직까지 다 당당. 그러나 파편화되지 않고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교육청에서 정책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 주체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여러 차원이 있는 겁니다. 마을과의 연계무대도 있는 거고요. 학교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자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민주성이 기반하지만 공동체 학교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련의 이제 노력도 필요하고요. 대안학교와의 공교육과의 또 긍정적인 분업 협력 모델을 또 만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78년 6월 27일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그 선언은 교육지표 선언은 바로 전남대 교수들의 선언이었습니다. 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 선언은 YMCA에서 이루어졌습니다. 89년 5월 28일 전교조의 민주인가라 교육선언, 이 모든 것은 광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주는 교육 민주화기를 개척했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앞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반환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부지법 난동안 청년들의 모습, 범죄를 정치 논리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극우 청년들. 저 엊그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헌법재판소 옆에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육의 맹점이 낳은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민주교육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논의되는 내용들이 광주교육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교육 대전의 그 길이 갈 수 있도록 토론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우리 주희영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가볍게 몸을 푸는 의미에서 교육감님께 저희 질문을 드려드렸는데요. 전교조 해직교사 10명 복직시켰잖아요. 10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에게요. 예. 다시 그 일이 온다면 해직할 각오하고 또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물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10명은 아니고 이제 5명의 해직 교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1989년에 이제 1,50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는데 제가 구제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안을 내려서 했고 다시 돌아가도 당연히 저희한테 교육감한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불가피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좀 고통을 제가 제 스스로의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고통을 감수할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로 윤석열 해직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교육감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의 출소주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했는데요. 박삼원 광주 교사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교사를 춤추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죠. 예. 광주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박삼원입니다. 교사를 춤추게 하라, 설레게 하라 이런 건데 원래 지금 오늘 얘기가 발제됐고 앞으로 하실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옛날에 교육운동 세력들이 할 얘기인데 교육행정과 국가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행정기관에서 할 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절차와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말씀하시고 말씀할 내용들이 대부분 내용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저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나를 비롯한 현직 교사들에게 그리고 현재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전직 교사들한테, 전직 운동가들한테 사과드리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교육감에게 하는 얘기이고 전직 교육감님께 드리는 얘기이고 앞으로 교육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제자의 최소주의의 얘기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교사가 춤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적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나 사실 그렇습니다. 교사가 춤추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지 문제가 있어서 춤추지 않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최소주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주의에 빠져 있고 그 조직이 상당히 강력한 조직으로 최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최소주의에 빠졌다면 그런 조직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은데 단단하게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 최소주의에 빠진 교육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은 되게 재미없습니다. 제가 이 원장이잖아요. 찌질해 보여요. 교사 운동하는 것이 되게 찌질해 보여요. 자랑스럽지 않고요. 찌질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찌질한 것인지 찌질해서 찌질하게 본 것인지도 또 고민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예전에 정교조 교사 식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교사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 그런 교사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원노조 이런 거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원노조 고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노조 대표로 ISTP 총회라고 헬싱키에서 교육부 장관하고 교사노조 대표들이 가는 그 회의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독일 교원노조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들의 고민이 우연하게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교육이냐 노동이냐 엄청 고민한다는 거예요. 홍콩 교원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미국 교원노조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좀 혁신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시킨 대로 하지 않겠다고 이런 생각들이 보통 교사노조랄지 교사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최소주의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험학습 있잖아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막
그 교사들이 선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디 댓글에 이렇게 달립니다. 이제 학교도 폐지해야겠구만. 아니 체험학습도 폐지하고 학교도 폐지하고 학교 때문에 사고 나잖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채소주의에 빠진 그 교사를 좀 춤추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가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춤추게 해야 되는가? 아니 이 교육 개혁, 교육 혁명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그 중요한 주체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천민계급에서 면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못 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사라고 해가지고 정당 가입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못하게 하면 왠지 찌질한 놈들이 더 찌질하게 보이잖아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교사를 우러러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저 교사인데 교사를 좀 우러러 봐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검찰 개혁 국면에서 검찰을 좀 우러러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교사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지휘법이라고 있어요. 교원지휘법 1조부터 5조까지를 크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원이 좀 우대받는 찌질하게 바라보지 않고 좀 우대받는 직업군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육개혁, 교육혁명, 혁신학교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한 동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청중이 바뀝니다. 교육행정관은 교원을 채소주의에 빠지도록 하는 주범이다. 들을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행정관은 교육감과 교장입니다. 교육감이 교사를, 교사 조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장의 태도도 결정된다 보니까 교장은 빼겠습니다. 교육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육감이 학교하고 교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이 선생님들이 춤추고 춤추는 사람들이 교육을 바꾸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사를 소중하고 우러러 보는 것은 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감과 다음 교육감에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사나 공무원은 채소주의에 빠지기 쉬운 직종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장치들을 합니다. 소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 조례 정도 말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러러보고 의대하고 그럴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인 제가 말해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교사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이 그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교육감이 되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할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교원을 채소주의에 빠뜨리는 주범은 교사를 춤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사를 춤추게 하는 데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습니다. 교육감이 정책 의지를 갖고 정중한 태도면 난 좋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 노조화를 경계해야 할지 모르나. 이 노조화라는 말은 객관적인 용어예요. 집단화하고 노조화됐다 이런 용어, 채소주의하고 같은 말입니다. 노조화를 막는 방법은 교사를 존중하고 노동조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 막 말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별로 없고요. 10년 쌓은 탑이라도 10분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장의국이 광주교육감으로 당선되던 시기를 돌아가 보면 교사들이 그때 당시 한때 설렜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 대표가 교육감이 됐는데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교사를 설레게 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생기고 멋진 교육감이 당선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존경하고 우러를 수 있는 교육감이 되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가슴이 설레고 저 사람의 정책 의지를 부채워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0년, 12년 동안 우리 교사들은, 그 다음에 교육운동 세력들은 저 광주교육청, 저 교육 권력이 성공하게 하는데 저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쪽이 그 하정동이 교육운동 좀 비틀비틀하고 이랬을 때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프게 느꼈는지, 책임감은 있었는지, 아니면 성공하게 하는데 무척 노력했는지, 이건 저는 조금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노동자들에게 타이어가 불량이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 불량품 생산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에게는 우리의 생산품인 교육활동의 질이 낮았을 때 교사 새끼들 대번 이렇습니다. 그것만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당국의 정책 실패까지도 교사들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사 노동운동, 교육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주의에 빠지는 그것을 경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사를 춤추게 한다. 교육을 주체로 세우고 교육감, 교장들이 교사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정말 좋은 의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성동 정교조 정책실장님 오셨는데요. 광주교육 다시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다른 분들 원고랑 내용들 이제 보면서 담론이 굉장히 많이 크시다 이런 고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중점적으로 조금 많이 적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정교조 탄생과 함께 그 해에 태어나서 정교조랑 이제 동갑이고요. 제가 교직에 막 나왔을 때는 이제 민선 교육감님들께서 이제 딱 나왔을 시기라서 그 전에 교직 환경과 현재를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무리가 좀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광주에 발령을 막 받았던 신규교사 시절에는요, 이제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광주에서 되게 좋은 게 많다. 되게 앞서 나간다. 교사의 권리는 물론 이제 마을 교육이라거나 혁신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이제 발령이 난 이후로 이제 13년, 14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정교조 전임으로 나와서 이 사무실에서 듣는 이야기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참담하다? 왜 이렇게 됐지? 약간 광주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좋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다가 왜 이렇게 좀 안 좋아졌지?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는 이런 선생님들의 힘듦에 대한 호소가 사무실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이 윤석열 2주호의 교육 정책들이 하나도 필터링이 되지 않고 그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교육의 시대가 맞는가 이런 게 되게 의심스러운 순간들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보다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박사원 선생님도 교사를 춤추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학교, 우리 광주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해져오는 좀 그런 미래를 조금 더 꿈꿔봅니다. 작년부터 지금 광장에서 배우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 어려운 순간들의 연대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빛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미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 반대편에 이제 거짓 혐오, 배제로 이제 무장한 이들의 존재감이 반대급부로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주쯤 전이었나요? 광장에 나왔던 이 태극기가 금나무에 나왔던 거기를 정말 조용히 한번 쓱 지나가 봤는데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참 많은 분들도 느꼈을 거고 분노감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역사적 가치들을 희화한 퀴즈쇼를 하거나 또 축제에서 국어 유튜버들의 축하 영상을 상영하는 좀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공간이 그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입니다. 그 묘역에서 봤던 그 열사들의 이야기, 5월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광주에서 봤던 그런 공동체와 저항의 목소리를 다시 볼 수 있었을까? 약간 이런 다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안내를 하다가 그 모습들을 올해 그 윤석열 퇴진 투쟁의 광장에서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육 시스템에서 과연 이런 학교들에서 이게 그 연대하는 학생들을 과연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수나 권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지금까지 시스템들을 만들어져 있었어요. 5.18 교육 몇 시간씩 해라, 참정권 교육 몇 시간씩 해라. 이런 것들이 좀 기계적으로 좀 많이 적용되진 않았을까. 물론 지금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요, 약간 충분한 여유를 가진 좀 수기의 과정들이 많이 좀 부족하진 않았을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학생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조금만 더 대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그 대한민국 자체가 교육 과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많다는 것은 줄이는데도 여전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진짜 이름 되면은 너무 다른 분들도 이제 알 법한 그런 굉장히 경쟁이 심한 사립고등학교로 나왔는데요. 원하는 걸 막았던 선생님을 좀 만났을 때 너무 좀 크게 부딪혔어요. 이제 학교에서 앞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때문에 이제 원하는 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학교 앞에 현수막에다가 어디 학교 몇 명 갔다 이거를 걸고 싶었던 거죠. 이런 게 정말 미래를 고민해주는 모습일까? 그러니까 학생의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그 학생의 인생, 그때의 마음을 좀 고려하는 정말 진하게 되는 이런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랬던 삶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삶을 살아왔다가 학교에 나오니까 사실 저 스스로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렇게 저도 대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거죠. 광주 혁신학교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혁신학교에서 사는 정말 재미있게 좀 근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육의 3주체를 교사, 보호자, 학생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이거는 물론 다른 분들의 노력을 뭔가 폄훼하려거나 낮추려는 건 아니지만요. 학교를 바꾸려고 하는 원동력은요.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교육 혁신의 선도를 역할을 했던 점에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그랬던 선생님들의 그룹들이요. 굉장히 많이 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느껴지고 있고요. 제 주변 나이대 혁신학교에 몸담았던 친구들 몇 명이랑 잠깐 최근에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는데요. 좀 많이 소진된 것 같다. 힘들다. 쉼없이 정말 달려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도움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 현장은 많이 바뀌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요. 너무 지금 앞서 나갔던 선생님들이 좀 소진된 것들을 좀 강하게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요. 여유가 너무 없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뭐 세계 시민, 뭐 환경 이런 것들 물론 보는 거 중요하긴 한데요. 소진된 학교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돌봄, 마음,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과 제도 이런들도 학교 현장을 굉장히 많이 좀 경직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의 원동력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박사원 선생님이 교사를 춤추게 하라 이 부분과 되게 연결된 지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요. 지금 이제 윤탄핵을 앞두고 굉장히 이런 어스름의 앞에서 어둠들이 좀 짙어지고 있지만요. 이런 이야기와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 이런 생각들. 저에게도 사실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뾰족한 답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고민되고 수기되는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백성동 정책실장님은 항상 5월 교육 교과서도 만들고 하는 모습을 저희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이 부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 광주분인데요. 전남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장간호 선생님, 전남 비상행동 교육부 특별위원장인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로는 뭐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혹시 간단한 책 소개, 요즘에 그 광고할 시간 한번 줘야죠. 전남 교육 독립선언인가요? 독립선언 책인 것 같은데요. 예,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2월 28일자로 퇴직하고 교직 생활을 정리하는 책을 전남교육 독립선언이라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교보문고에 치시면 바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 강주일 때 교육이 잘 됐을까요? 광주하고 전남이 분리됐을 때 교육이 잘 됐을까요? 고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광역 시도 체계도 있고 도현교육감 이야기하신 대로 거대 광역도시별로 새로운 독립적 교육체계나 의료체계 또 학교체계를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한번 나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37쪽 그 박스 이야기를 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는 87년 체제에서 헌법을 만들고 나서 흘러간 세월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87년까지 오는 세월이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체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가 들어와서 훨씬 더 과격한 경제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 현재 민원까지 생기고 있고 아이들도 죽고 교사들도 죽어가는 체제,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젠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된다. 저는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교육 문제입니다. 저 학생운동 때 급진적인 혁명이나 이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때 교육은 하위 개념이었습니다. 한 사회에서요. 그러나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급진적인 혁명을 통한 체제를 전환시키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개혁적 조치를 통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교육의 역할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교육이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구조를 가졌다면 앞으로 교육은 사회 변화의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교육의 성격을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환기에는 교육의 방향, 철학, 목적, 운영 원리, 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의 저 밑바닥에 흘렀던 철학과 운영 원리는 경쟁이었습니다. 그게 과한 경쟁이든 적정한 경쟁이든 상관없이 이 경쟁 체제가 다음 세대를 잊지 못하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잊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사회가 된 거죠, 지금 현재. 그 핵심에는 경쟁이고 그로 인한 불안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요 구조를 안 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과감하게 경쟁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협력과 연대 체제를 바꾸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가 교육과 문화라고 봅니다. 특히나 교육 분야에서 협력과 연대를 본격적으로 들자.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호응해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 담론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운영 원리로서 정착을 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영 교육감님이 적정성의 경쟁, 적정한 경쟁 고민할 때 저는 협력과 연대 속에 경쟁하자.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경쟁하자. 모두를 위한 경쟁. 각자가 빛나는 경쟁하자. 이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뭘까? 딱 하나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잘 가꾸고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변해 있죠. 입시체제로 인해서. 그래서 기초역량 교육에 대한 판단도 근거도 입시체제의 기초역량이냐, 삶을 위한 기초역량이냐는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역량. 지치고 힘들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상처 입었을 때, 나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학교에서 길러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생각하고 사색할 수 있는 역량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새로운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관계 역량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관계, 이 세 가지 역량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육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운영을 위해서 아까 이제 조영 교육감님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자치하고 교육자치, 교육행정자치의 연관성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관과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교육의 주체를 4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것이 뭐냐면 자치 역량인 지역 자치 역량입니다. 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그 중간에 지역 자치 역량이 있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역 자치 역량이 있으면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저는 이 자치 역량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우리가 항쟁을 하면서도 사회가 자꾸 변하지 않았던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자치 역량이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중간 조직이라 하고 지역자치의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서 지역민들이 통제하면 되는 거다. 이런 자치 역량들이 성장해야 될 과제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초중등 교육과정이요. 한 번도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교육자로서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피아제의 발달이 이루어지냐 비고치키의 발달 교육 문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못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발달 교육과정에 맞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20년 동안 20년 동안 앞으로 살 수 있는 하드웨어를 튼튼하게 만들어내야 앞으로 80년 동안 살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려면 초중등 교육은 20년 동안 하드웨어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가서 미래교육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아주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교사의 성장. 아까 저는 교사가 춤추게 해야 된다는데 교사가 성장할 때 춤춥니다. 주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교사의 성장이 있을 때 교사를 자꾸 몰아치는 게 아니라 교사가 기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저는 교사들이 성장하고 이런 과제에서 학교교육의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39쪽에 보시면 전남교육 진짜 선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능과 입시에서 제일 1등인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입니다. 그럼 수능과 입시에서 제일 꼴등인 지역은 어딜까요? 광주는 아니고요. 전남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가 뭔가 좀 구조적으로 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남 애들 맨날 그렇게 공부를 안고 있습니까? 뭐 강남 애들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능력인가요? 이 정도의 구조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이 수능 꼴찌라고 누군가 프락을 붙였던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이들한테도 우리한테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한 전남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교육을 봤더니 미래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후 생태 이익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연 친화적인
영역입니까? 이걸 갖고 있는 데가 전남입니다. 자연과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육. 저는 이 전남에서 새로운 교육을 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광주와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이 새로운 교육할 수 있다. 미래교육을 도시권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미래교육. 이미 육상교통을 뛰어넘어서 하늘교통으로 가고 있고 이미 인터넷상이나 AI 기반 자체가 지역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AI 기반의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함께 받는 것.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꿈꾸는 우리의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즐겁고 어떤 걸 상상해야 될까 했을 때 애국여행 가는 것을 가장 즐겁고 요즘은 많이 상상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가장 즐거워했고요 또 중학교 올라갈 때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이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개혁, 또 더 나은 사회, 이 밑바탕에 교육이 있다. 이 교육의 문제를 이제 지역에서 플랫폼으로 잡자.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의 꿈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를 좀 숨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숨이 막혀 죽어갑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전 숨쉬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숨쉬게 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경쟁교육의 심각성.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우울도 있고 심각한 고민을 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이 경쟁교육의 문제점과 부동산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경쟁교육과 삶을 위한 교육, 운영 원리에 대해서 지역 자치 역량을 한번 강화하고 함께 해보자. 여기 중요한 광주 전남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석 광주교육 공동체 포럼 대표님의 삶을 위한 교육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 질문으로 좀 시작해보고 싶고요. 또 앞서 조희연 교육감님 또 패널 토의하신 분들이 현실에 대한 증단 그리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모두 해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저희 박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이 부분을 교사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학부모 운동을 하고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은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론 발전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교육의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40쪽의 상단에 보면 햇살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햇살에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승님의 시인데요. 미래 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의 5주체라고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회, 이 5개의 교육 주체들의 마음이 전부 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다 깨져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분노 사회가 됐을까? 다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어서 전부 홀로 살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운데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는 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교육의 중심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종교성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자신보다 큰 그 무언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와 추구가 영성이거든요. 한 아이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확장되어지면 천문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구과학으로 별자리를 외워야 되면 고역인 것입니다. 사실 교육의 기본법에도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이고 그 홍익인간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학교에서 제도적 관점으로 모든 것들의 문제점을 보고 제도적 관점으로 풀어내려고 할 때 문제는 선생님들에게 아이의 얼굴과 아이의 눈빛과 아이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을 빼앗기고 그 제도적 관점으로 부여된 수많은 행정을 해내느라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여유를 놓쳐버린 시대. 이러한 것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미래교육이지. AI 로봇 시대에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축적하고 축적된 지식을 시험 보는 시간에 풀어내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보는 지금까지의 관점.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목표가 되고 그 서울대학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이 방식보다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을 친구들과 함께 꿈꾸고 그 꿈꾼 것을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은 내가 배운 지식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교육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전달된 지식이 아이의 삶에 역동을 일으켜서 그 역동성이 그 아이의 미래와 이 지구의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 도전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41쪽의 하단에 보면 저는 3가지로 그 질문을 좀 써보았습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가정 배경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배우며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시민이 응답하면 미래 교육은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선발과 경쟁 중심의 엘리트 교육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는 일반적 가치관을 깰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응답이 가능해야 미래 교육이 열린다고 봅니다. 세 번째, 교육은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건전한 시민을 기르는 활동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할 때 삶을 위한 교육은 열립니다. 42쪽 상단에 보면 저는 학교의 주체가 학교를 조직으로 보고 있는지 공동체로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부에서부터 교육청에서부터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할 때 학교는 철저히 조직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으로 조직된 그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조직으로 남아있을 때 효율성을 강조할 때 학교는 깨어진 마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바뀌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져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삶을 위한 교육을 최초로 시도했던 그룹투비는 덴마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이루어내는데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이 44쪽 상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의 지역화입니다. 즉, 지역 교육 협의체가 지역마다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교육의 의제를 찾아내고 그 의제를 가지고 그 학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두 번째, 학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그들이 교육을 마친 후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방법까지 바꿀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즉, 교육의 내용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목적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의 지역사회의 지역의 의제가 광주에 있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어야지 국가가 세워놓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광주의 지역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학생들에게 교육의 의제로 다가갈 때 교사와 학생은 깨어진 마음에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삶을 위한 교육은 가능한데 그 역사는 저희 대한민국으로 보면 사실 오산학교와 풀무학교와 그리고 다양한 혁신학교의 도전으로 이미 시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도되고 있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 학교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들을 어떻게 다음 정부가, 다음 행정 권력이 어떻게 붙잡고 가는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6쪽 우리 하단에 있는 이야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삶을 위한 학교, 삶을 위한 교육이 되었을 때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보고 영성의 문제로 보고 마을 교육 공동체로 되었을 때 어떤 의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광주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광주가 교실이고 5월 정신이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재라고 한다면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지역 의제를 가지고 배움을 얻은 학생이 졸업해서 삶의 터전을 이 지역에 잡고 살아가는 시민이 인재인 것이지 왜 우리가 시험이 끝나면 왜 인재가 유출된다라는 걱정을 할까요?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이 인재입니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인권, 평화 시민, 광주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시민단체의 회원이 되어서 회비를 내고 지역의 의제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수십억 원을 들여서 사주는 것이 미래교육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에 관심 갖고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으로 미래교육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의 과제를 함께 가지고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광주가 교실이다. 광주 정신이 교육과정이다. 우리의 교육과정, 지역의 교육과정 중요한 말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다른 지역하고는 뭐 다를까? 한번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광주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번에 가르쳐주는 역사는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응원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젊은이들이 교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강연 삼아 생각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사회를 보면 항상 같이 계신 분들의 눈빛을 봅니다. 언제 끝내주길 바라는가 했더니 진짜 이렇게 열심히 듣는 이 교육이 진짜 정말 변해야 되겠구나, 희망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저로서는 광주고등학교에서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최고의 도시에서 선도에서 혁신 교육을 이끌어 오신 조희영 교육감님 제가 잘 읽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특히 그 민주성과 공화성, 민주인권 교육에 있어서 특히 그 후반부의 공화성에 대해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서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밤에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석방되고 정부 요직에 박혀있던 내란 종교 세력들은 반헌법적 발언과 행동을 쏟아내면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내일이 또 어찌 될지도 모를 상당히 시계처로 상태가 지금 저희한테 펼쳐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학살의 시대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득권의 엘리트들은 대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는 일에 괴물이 되어가고 대한민국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행동에 일말의 가책도 없을 뿐더러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권력 그 칼을 국민의 목에 들이댔던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과 개변만 늘어놓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역시 겉으로는 척하는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조차 갖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위선조차 없는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오만과 폭력에 날마다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봉화성 이야기로 이렇게 앞으로 미래의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 교육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우쳐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봉화성이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주요 방향 중 하나가 되어야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봅니다. 공화성이 없는 민주성은 폭력을 휘두를 자유도 또 자유라고 외치는 사람을 양성할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새끼 지상주의, 내새끼 지상주의도 공화의 가치가 결여된 극한의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요즘의 학교의 실태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폭력과 혐오를 동반한 패거리 정치처럼 민주주의를 해치는 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이유도 공화성의 가치가 결여된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는 작은 사회로서 공화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 사람도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는 가치를 몸에 체득하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를 해줘야 하는 것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동조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성이 바로 이 공화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하고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 같은 존재인데요.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연물고기가 썩어 들어가면 물도 썩어가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연못이 됩니다. 앞으로는 내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학교에서 체화해 이익과 기득권에만 반응하는 괴물 같은 엘리트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정적인 분야인데요. 최근 정보 IT 강국, 최근에는 AI 통한 스마트 학습 체계, 디지털 역량,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모든 시도교육청 이야기 하시던데, 이 디지털 역량의 교육에 도입될 때 이 무분별한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온라인과 가상세계에서 그 소통이 이미 태어날 때, 우리하고는 달리게 매우 활발해진 청소년들이 최근에 극단적 주장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익 추구에 몰두하는 사악한 극단 세력, 사이비들의 먹잇감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놓아진 형국입니다. 디지털 역량이 기능적 측면을 벗어나서 공화성을 갖춰준 채 비판적 사고와 더불어 자기 판단력을 갖추도록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남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역량에 우리 교육이 더욱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교육 위기입니다. 부정채용의 의심을 받는 현 교육감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척조차 하지 않는 것이 어쩐지 현 윤석열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실력이란 이름으로 선별과 경쟁을 다시 도입하고 있고 교사들마저 수업평가에 줄 세우고 있습니다. 공익과 대의라는 공화성 없이 사익과 기득권만을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 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역행하고 광주교육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장유익 교육감님 12년 동안 쌓아오신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근본부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노조 할 것 없이 우리 열심히 이 교육을 위해서 살아왔던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들이 자칫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역행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교육은 공화국의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광주교육을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제해 주신 조희영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화성.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진 공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했더니 여기서 발제할 때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여기 5시 반에는 무조건 끝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노동교육,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가 그걸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13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대토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 21일 날은 우리 김누리 교수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핵심인 우리가 진짜 청소년들의 극우와 문제점, 우리들이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응답하기 위한 각층의 학자들의 이야기와 방안들을 끊임없이 같이 논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광주의 교육과정, 광주의 교육 이걸 만들어내는 일에 힘을 모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 모든 분이 말한 내용이 핵심이 경쟁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적정 경쟁 이렇게 말씀하셨고 협력교육으로 이걸 전환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고 이걸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또 경쟁 교육을 완화하면서도 학생의 미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방안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또 현실에서 우리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분께서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인 구현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하는데요. 먼저 이 경쟁교육과 적정 경쟁교육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기 있는 패널들이 같이 얘기하시고 혹시 이 방청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받고 이걸 넘어가고 두 가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간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경쟁교육에 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그 아까 빠진 이야기가 있어서 헌법 31조 1항에 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라든지 핀란드 교육 같은 경우는 능력에 따라가 없습니다. 이 능력에 따라가 현재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 경쟁이 심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선 적성과 필요에 따라 모든 아이들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운 공화국이 당연히 윤석열이 아웃되고 새로운 공화국이 형성되면 교육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한국 사회 교육 경쟁 체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부터 좀 바꿔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